하버드, 예일 같은 최고의 대학들이 자살하고 있다. 응. 실리콘밸리의 거물 피터 틸의 아주 도발적인 주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꽤나 날카롭고 어쩌면 좀 불편한 지점들을 건드릴 것 같네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피터 틸의 인터뷰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한때 미국 사회의 정점, 그 자체였던 엘리트 기관들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명문대나 CIA, 군대 같은 곳들이요. 네, 바로 그런 곳들이 어떻게 신뢰를 잃고 고장나게 되었는지 그의 진단을 한번 샅샅이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그는 원자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은 완전히 정체됐는데 오직 비트의 세계만이 진보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말하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실리콘밸리 억만장자의 뭐랄까 투덜거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틸은 이 엘리트 시스템의 붕괴가 사회 전체에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봐요. 당장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완전히 뒤바뀌고 국가안보 시스템은 삐걱대고 정부 안에서는 혁신적인 시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특히 그가 직접 경험한 경험, 그 국방 소프트웨어 기업 펠런티어를 세우면서 맞닥뜨렸던 거대한 시스템의 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오늘날 혁신을 가로막는 건 기술 부족이 아니라 바로 그 시스템 자체라는 주장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을 겁니다. 자, 그럼 그 고장난 시스템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틸은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단언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요즘 애들은 꿈이 없어 같은 그런 뻔한 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에요. 틸이 비교하는 건 1950년대, 60년대예요. 아, 과거랑요. 그때 하버드나 예일 졸업장은 그야말로 사회 최상위 엘리트 집단으로 가는 보증수표였어요. 졸업하면 CIA나 국무부 같은 곳에 가는 게 당연한 경로였죠.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던 시대. 바로 그거죠. 일종의 인재 파이프라인이 아주 튼튼하게 작동했던 거군요. 최고의 학교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면 그 인재들이 사회 핵심 이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파이프라인의 양쪽 끝이 다 망가졌다는 게 틸의 진단입니다. 양쪽 끝이요? 네, 틸이 아주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언급하는데요. 1980년대에 철학자 앨런 블룸이 하버드 강연에서 학생들을 향해 나의 동료 엘리트주의자 여러분이라고 불렀대요. 와, 당시엔 모두가 겉으로는 평등주의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특별하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틸은 지금은 하버드에서 그런 농담조차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곳이 진짜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공감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그 기관들은 이제 뭘 하는 곳이 된 걸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유일한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건데 정작 그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 목적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대학은 그저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상류층 피니싱 스쿨처럼 변해버렸고 과거에 그 인재들을 흡수하던 CIA나 군대 같은 기관들은 더는 젊은 천재들이 선망하는 직장이 아니게 됐죠.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와,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를 키워낸다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끝이 꽉 막혀 있거나 심지어 엉뚱한 사숙으로 연결된 셈이네요. 그렇죠. 망가진 파이프라인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똑똑하고 야망 있는 젊은 인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거의 외길에 가까운 해답을 내놓죠. 네, 그의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다른 곳은 다 고장났으니 컴퓨터 과학을 해라. 네, 이게 그냥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추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난 25년에서 30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진보가 일어난 분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AI 분야였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그 외에 거의 모든 분야는 진보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단언하죠. 이건 조언이 아니라 다른 길은 대부분 막다른 길이거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의 경고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틸의 이야기가 단순한 사회 비평을 넘어서 그가 직접 겪은 처절한 싸움의 기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는 이 고장난 시스템을 말로만 비판한 게 아니라 직접 그 심장부로 뛰어들었잖아요. 바로 펠런티어라는 회사를 통해서요. 맞습니다. 9.11 테러 직후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해요. 당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 방식은 굉장히 원시적이었죠. 아, 그 유명한 보안 연극? 네, 틸은 공항에서 모든 사람의 신발을 벗게 하는 식의 조치를 보안 연극, 시큐리티 티어리라고 불렀어요. 실제 효과는 미미한데 보여주기식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만 만든다는 거죠. 펠런티어
펠런티어의 초기 목표가 바로 그 보안 연극을 끝내는 거였군요. 그쵸. 더 뛰어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필요 없이 진짜 위협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시민의 자유를 덜 침해하면서 더 강력한 안보를 구현하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요. 합리적이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틸이 CIA 본부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화는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최첨단이어야 할 건물 입구에 홍채 인식기는 전부 고장나 있었고, 저런. 로비의 기념품 가게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선명하게 찍힌 CIA 로고 점퍼를 팔고 있더래요. 아니, 사소해 보이지만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디테일이네요.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심지어 정체성마저 중국산인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들은 정부의 기술력이 실리콘밸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현실은 상상 이성이었던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슈퍼컴퓨터 같은 건 없었군요. 네, 처음엔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금방 깨달았죠. 그런 건 없었습니다. 현실은 엑셀 시트와 수많은 보고서 덤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기술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더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대한 관성이었죠. 그 관성과의 싸움이 바로 펠런티어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군에서 사용하던 다인이라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엉망진창인 컨설턴트 작품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틸이 말하는 고장난 시스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다인은 군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과는 동떨어진 아주 복잡하고 쓰기 어려운 소프트웨어였을 겁니다. 거대 컨설팅 회사가 예산만 부풀린 그런 프로젝트? 네, 아마도요. 펠런티어는 자기들 기술로 6개월이면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6개월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어땠죠? 그걸 대체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잠재 고객인 미 육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여야 했다고요. 잠깐만요. 자기 물건을 사달라고 고객을 고소한다니요. 이건 사업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그렇죠. 워싱턴 정가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주변의 모든 컨설턴트와 로비스트들이 틸을 말렸대요. 미쳤냐? 고객을, 그것도 미 육군을 고소하면 당신들 경력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요. 와, 이게 바로 틸이 말하는 부자연스러운 장벽의 실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좋고 더 싼 제품이 있으면 그걸 쓰는 게 맞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더 비싸고 더 나쁜 제품을 계속 쓰도록 강제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모한 소송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소송을 통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아, 내부 문서를 볼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미 육군 내부 문서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펠런티어의 소프트웨어가 기존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내부 평가 보고서가 발견됐어요. 세상에.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그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 사실을 은폐하라는 지시가 담긴 이메일까지 찾아낸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관료주의의 비효율을 넘어서는 문제네요. 시스템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이게 바로 틸이 스스로의 고장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정말 세게 주먹으로 쳐서 뚫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문을 두드리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네, 벽을 부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흥미롭게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나사와 공군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벌인 끝에야 로켓 발사 계약을 따낼 수 있었죠. 혁신의 길목을 막고 있는 거대한 기득권의 벽을 법정에서 깨부순 거군요. 맞습니다. 이 펠런티어의 투쟁을 듣고 나니 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가 제시하는 원자의 세계 대 비트의 세계라는 이분법이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온 거군요. 네,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게 요약하는 틀이죠. 원자의 세계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말해요. 정부, 인프라, 제조업, 에너지,
교통 같은 분야들이죠. 음. 이 분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발전이 없거나 오히려 퇴보했다는 게 틸의 주장입니다. 맨해튼의 지하철 1마일을 까는 비용이 파리의 10배에 달한다는 예시를 들면 바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50년 전보다 터널 뚫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정이에요. 원자의 세계를 고치는 데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이며 심하게 말하면 부패에 가깝다는 거죠. 반면에 BT의 세계, 즉 소프트웨어, 인터넷, AI의 영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여긴 아직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손이 덜 닿는 무법지대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가 기존 항공우주 기업들을 빗대어 했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비유요? 울타리 쳐진 풀밭 뒤에 살찐 소들 같다고. 그 비유가 핵심을 꿰뚫죠. 정부와의 독점 계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십 년간 편안하게 풀을 뜯어온 거예요. 경쟁도 없고 혁신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 스페이스X 같은 늑대가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틸은 이런 살찐 소들이 원자의 세계 곳곳에 널려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은 그의 투자 철학에도 그대로 반영되겠네요. 보통 벤처 투자자들은 헬스케어나 교육처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또 모두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분야를 바꾸겠다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틸은 정반대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그는 헬스케어나 교육, 친환경 기술 같은 분야를 소프트웨어로 개혁하려는 시도에 아주 회의적이에요. 왜죠? 왜냐하면 모두가 그 분야가 망가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기 좋은 투자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좋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벤처 캐피탈 투자는 보통 5년에서 10년 뒤에나 성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전까지 투자자들은 뭘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까요? 바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모두가 주목하는 핫한 분야에 투자했어 라고 말하는 걸로 증명한다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 과시 같은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 진짜 문제를 해결할 능력보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진 팀에 돈이 몰리고 경쟁만 치열해져서 결국 아무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게 틸의 냉소적인 분석입니다. 와, 정말 역발상이네요. 그럼 그는 어디에 투자한다는 거죠?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선호해요. 2004년에 국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처럼요. 아, 그때 실리콘밸리 분위기랑은 완전 반대였겠네요. 그럼요. 당시엔 어떻게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가 국방부랑 일을 해?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런 곳이야말로 일단 그 부자연스러운 장벽을 뚫기만 하면 아무런 경쟁자 없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비대칭적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펠런티어는 10년이 넘도록 사실상 경쟁자가 없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무너져 내린 엘리트 기관의 현실 진단부터 고장난 시스템의 벽을 주먹으로 부숴야 했던 펠런티어의 투쟁. 그리고 정체된 물리적 세계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세계의 분리까지요. 네, 피터 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틸의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그는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극단적 비관주의자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극단적 낙관주의자도 아니에요. 그 둘 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하죠. 네, 대신 그는 신중하게 싸움을 고르는 온건한 낙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그곳을 공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했던 서퍼 비유가 떠오르네요. 파도가 없는 날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일 뿐이죠. 맞아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의 꼭대기 바로 앞에서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요. 우리가 노력할 파도를 잘 골라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느냐는 투입물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바꿔냈느냐는 결과물로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에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이 시스템이 어딘가 단단히 고장났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상황 말이에요. 틸은 바로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에 주목합니다. 그는 이걸 선호의 폭포 효과, 프레퍼런스 캐스케이드라고 비루는데요.
모두가 속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누군가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이건 잘못됐어 라고 외치는 순간 마치 둑이 터지듯 모두의 진짜 생각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현상을 말하죠. 그날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몇 년간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고요. 네,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 혹은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오가는 이야기와 사람들이 뒤에서 속으로만 하는 진짜 이야기 사이에 아주 큰 격차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그곳이 바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는 갑작스럽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1969년에 인류는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요,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는 왜 아직 화성에 가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 시간은 5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이 이상한 질문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피터 틸과 조던 피터슨의 대화인데요. 네. 틸은 여기서 단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물질 세계의 진보는 1970년대 이후로 사실상 멈췄다고요. 스마트폰, 인터넷, AI까지 겉보기엔 정말 눈부신 기술 발전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진보가 멈췄다니 정말 도발적인 주장이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틸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발전은 대부분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비트의 세계,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비트의 세계요? 네. 반면에 우리가 직접 만지고 느끼는 원자의 세계, 즉 물리적 현실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대화의 목표는 이 대담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고 또 틸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그 깊은 곳까지 함께 들어가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폴로 달 착륙과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는 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이 어떻게 이 거대한 정체의 실마리가 되는지,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우리 문명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틸의 독특한 시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흥미롭겠네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틸의 핵심 주장, 진보 정체론부터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진보가 1970년경을 기점으로 급격히 둔화됐다. 특히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주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요. 바로 이동속도입니다. 이동속도요? 네, 생각해보면 1500년대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인류의 역사는 곧 더 빨라지는 것의 역사였거든요. 아, 더 빠른 범선, 더 빠른 기차, 더 빠른 자동차, 그리고 마침내 음속을 돌파한 비행기까지. 이동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졌죠. 그렇죠.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지난 50년간 우리는 물리적으로 더 빨라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콩코드 같은 초음속 여객기는 상업적으로 실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아,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잠시만요. 그 주장에 대해선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가령 혁신적인 신약 개발이나 유전공학 같은 의학기술, 혹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나 신소재 같은 분야의 발전은 명백히 원자의 세계에서 일어난 진보가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틸도 물론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발전들이 과거의 그 폭발적인 발전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고 봐요. 아, 속도의 문제군요. 네, 예를 들어 1950년대에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그것이 사회에 미친 파급력과 비교하면 최근의 신약 개발 속도나 암 정복률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그는 전반적인 추세, 그러니까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멈췄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분야가 바로 컴퓨터 과학이었다고 지적하죠. 아,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 시절 이야기군요. 네, 틸이 1980년대 후반 스탠퍼드에 다닐 때를 회상하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아주 기묘했다고 합니다. 어땠는데요? 물리학, 화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같은 전통적인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전공은 모두 전망이 어둡고 심지어 실패한 분야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똑똑한 학생들은 아무도 그쪽으로 가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컴퓨터 과학이었습니다. 컴퓨터 과학만요? 당시만 해도 컴퓨터 과학은 좀 가짜 학문 취급을 받았는데도 모두가
그 분야만큼은 엄청나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틸의 기억 속 스탠퍼드는 좀 이상한 곳이었네요. 인류 문명의 근간이었던 전통과학은 모두 죽어가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컴퓨터라는 새로운 세계만은 모두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죠. 어쩌면 현실 세계의 문제는 풀지 못할 거라 체념하고 가상세계로 도피하는 분위기가 이미 그때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틸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지표도 제시해요. 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요? 네.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인 베이붐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중산층의 삶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고요. 이건 폭발적인 기술 진보가 전반적인 풍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로 글귀시되는 아이디어에 주목하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예. 그가 보기에 진실은 종종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과학계의 진보가 사실은 정체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학계에서는 거의 이단화 취급을 받거나 매장당하기 쉽거든요. 아, 그렇죠. 밥그릇 문제도 걸려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틸은 바로 그 강력한 반발이야말로 그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러플링 교수가 동료 과학자들의 연구 상당수가 별 의미 없거나 사기성이 짙다고 비판했다가 학계의 모든 지원이 끊겼던 사례를 들면서요. 와, 모두가 진보는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자의 세계는 멈췄고 유일하게 허용된 비트의 세계만 발전했다. 그리고 그 결과 보통 사람들의 삶은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이게 틸의 진단이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왜?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정체가 시작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부터 틸의 분석이 정말 깊어집니다. 그는 이 거대한 전환의 원인을 기술이나 경제가 아닌 문화와 심리에서 찾습니다. 문화와 심리요? 네. 그리고 이 전환을 상징하는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을 무대 위로 불러오죠. 바로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과 그로부터 불과 3주 뒤에 열린 우드스탁 페스티벌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 두 사건을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는 냉전 시대 국가적 기술 성취의 정점이고 다른 하나는 히피 문화로 대표되는 반문화의 상징인데 말이죠. 이걸 진보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으로 바뀐 신호탄으로 있다니 정말 발상이 대담하네요. 정말 대담한 해석이죠. 틸의 시각에서 아폴로 프로젝트는 외부 세계, 즉 우주를 탐험하고 정복하려는 물리적 진보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인류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순간이죠. 그렇죠. 반면 우드스탁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요가, 명상, 그리고 LSD 같은 사이키델릭 약물을 통해 내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부 세계의 확장에서 내부 세계의 탐험으로 인류의 관심사가 180도 바뀐 상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여행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우주선 대신 환각제를 택한 셈이네요. 그런데 왜 이런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걸까요? 그 배경에는 기술에 대한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틸은 분석합니다. 특히 핵무기의 등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핵무기요? 네. 과학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고 인류의 삶을 개선한다는 프랜시스 베이컨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가 있었죠. 네. 이 프로젝트는 인류에게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정점에서 인류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로스 앨러모스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는 순간 베이컨식 프로젝트는 정점에 도달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종말을 고했다는 겁니다. 그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기술 발전의 끝이 인류의 멸망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눈앞에서 확인한 거군요. 맞습니다. 진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게 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이르면 서구 사회 전체가 변화는 곧 위험, 이러는 무의식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변화는 위험이다. 네, 더 강력한 핵폭탄, 더 빠른 비행기, 더 높은 빌딩을 만드는 외부 세계로의 진보는 이제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됐죠. 대신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환경보호 운동처럼 성장을 멈추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거나
버닝맨 페스티벌 같은 곳에서 공동체와 환각적 체험을 통해 내면으로 도피하는 문화가 생겨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비트의 세계가 유일하게 허용된 진보의 탈출구가 되었다는 거군요. 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는 원자폭탄처럼 물리적인 세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니까요. 아, 안전하니까. 일종의 안전지대로 여겨진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번성할 수 있었던 건 그곳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적어도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해치지는 않을 거라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최근 AI가 드론이나 로봇과 결합하면서 이 안전지대의 경계도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경고도 덧붙입니다. 결국 안전한 기술만 발전했다는 건데 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그렇게 안전에 집착하고 진보에 대한 야망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더 깊은 문화적 뿌리를 파고들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과 종교의 문제로 이어지고요. 네, 이제 논의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틸은 이 모든 현상에 보이지 않는 배경에 지난 수백 년간 이어진 서구 문명의 핵심 갈등, 즉 과학과 기독교의 복잡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과학혁명이 기독교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과학이 신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찬양하려는 보완제였을까요? 아니면 신 없이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대체제였을까요? 여기서 틸이 지적하는 분이 좀 날카롭다고 생각했어요. 시대에 따라 과학에 대한 기독교 비판이 180도 뒤바뀌었다는 점 말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반대의 비판이라니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했나요? 교회가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교회가 미신과 교리로 이성을 마비시켜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갈릴레이 재판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때 기독교는 반과학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에 이르는 오늘날의 무신론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반대의 비판을 합니다. 정반대요? 네,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애초에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정복하려 했던 이 위험한 과학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한 원흉이 바로 기독교라고 비난합니다. 아, 환경 파괴 책임을 기독교에 돌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이네요. 한때는 과학을 막는다고 욕을 먹었는데 이제는 과학을 시작했다고 욕을 먹는 셈이군요. 그렇죠. 비난의 내용은 정반대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야,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틸은 이 어처구니 없는 역전을 통해 우리가 과학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과학은 인류를 미신에서 해방시킬 선,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지구를 파괴하는 악이자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힘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이 공포가 바로 우리가 진보를 멈추게 된 근본적인 심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빌려 과학의 탄생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하죠.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지라르의 이론은 조금 복잡하지만 틸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거든요. 지라르에 따르면 고대 사회는 재앙이나 갈등이 닥쳤을 때 희생양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희생양이요? 네, 가뭄이 들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 마녀나 이방인 같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처형함으로써 공동체의 분노를 해소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특히 복음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고한 희생양, 즉 예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뭄이 들면 누군가의 탓이라며 손쉽게 희생양을 찾아 문제를 덮었는데 기독교가 죄 없는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관점을 세상에 제시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쉬운 해결책에 기댈 수 없게 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왜 비가 안 올까 하는 진짜 원인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질문의 시작이었다. 이런 해석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희생양이라는 손쉬운 신화적 설명을 포기하게 되자 인류는 비로소 전염병의 원인균이나 가뭄의 기상학적 원인 같은 자연적 설명을 찾기 시작했고 이게 과학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네요. 그렇죠. 희생양 메커니즘을 획세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과학을 낳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의 존재를 밀어내게 되죠. 초월적 존재, 즉 신이라는 모두가 동의하는 절대적 기준점이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군요. 모방 욕망? 그렇습니다. 지라르는 그것을 모방 욕망, 미메틱 디자이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따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쉽게 말해 옆집 친구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면 나도 그걸 원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정말 그 기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이 가졌기 때문에 남이 그걸 욕망하기 때문에 나도 욕망하게 되는 거죠. 틸은 신이 사라진 현대사회 전체가 이런 거대한 따라하기 경쟁에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위로 올려다보는 대신 서로의 옆 사람만 끊임없이 쳐다보며 끝없는 질투와 지위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소셜미디어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남들의 좋아요 숫자, 남들이 가는 해외여행지를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하고 끝없이 경쟁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수평적 경쟁에만 몰두하다 보니 달에 가거나 암을 정복하는 것 같은 수직적이고 위대한 목표를 추구할 에너지를 잃어버렸다는 진단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바로 그것이 틸이 내리는 최종적인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터 틸의 시각을 통해 기술 진보가 왜 1970년대에 멈췄는지, 그 원인이 된 아폴로와 우드스탁으로 상징되는 문화적 전환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과학과 종교의 복잡한 관계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네. 원자의 세계는 멈추고 비트의 세계만 발전했다는 그의 주장,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위에서 옆으로 돌리게 했다는 분석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곱씹어둔 만한 생각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틸은 이렇게 지라르의 이론을 따라 초월적 믿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모방하며 파괴적인 경쟁에 빠졌다고 진단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에서 찾습니다. 흔히 종교는 희생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지만 틸은 기독교의 진짜 본질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희생적, anti-sacrificial인 것에 있다고 주장해요. 반희생적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이야기가 구약의 핵심적인 사건 중 하나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틸은 통념을 뒤집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은 신의 명령에 순종해 아들을 희생시키려 한 어른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면 그럼 누구죠? 오히려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으며 다른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아이, 이삭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은 결국 아브라함의 희생을 막고 숫장을 대신 마련해 주죠. 이는 희생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즉 반희생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은 희생을 감수하려는 어른의 믿음이 아니라 폭력 없는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믿는 아이의 믿음이다. 네, 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제로섬 게임 같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폭력이나 희생 없이도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믿는 아이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진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쇠는 가장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순수한 믿음 속에 숨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이자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였던 그 억만장자가 지난 50년간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믿게 됐을까요? 네, 그게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또 정치,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라는 종교적 개념까지 동원해서 이 정체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벗어나려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독특하고 아주 복잡한 세계관을 여행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틸의 모든 주장의 출발점인 기술 정체 가설이 뭔지부터 제대로 짚어볼 거예요. 왜 그는 우리가 미래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다음엔 이 정체를 깨기 위한 그의 첫 번째 시도, 바로 도널드 트럼프 지지라는 그 정치적 도박을 살펴볼 거고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네, 그게 실패로 돌아간 후 그가 기술, 특히 AI에서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민이 어떻게 세계 단일 정부와 적그리스도라는 거의 SF 영화 같은 거대한 경고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의 핵심 아이디어,
바로 우리가 진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그 주장부터 시작해보죠. 네. 1970년대 이후로 현실 세계의 발전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컴퓨터랑 인터넷은 발전했지만 어릴 때 상상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암 정복 같은 건 아직도 없고요. 맞아요. 그는 영화 백투 더 퓨처를 아주 효과적인 예시로 사용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1985년 영화에서 상상한 2015년은 호버보드가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정말 미래적인 세상이었죠. 그랬죠. 하지만 실제 2015년은 어땠나요? 스마트폰 말고는 1985년과 도시 풍경이나 생활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틸은 이걸 비트의 세계, 즉 디지털 세상의 발전은 눈부셨지만 원자의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 현실의 발전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백투더퓨처를 보면서 자란 세대라 그 비유가 확 와닿아요. 어릴 땐 2015년이 되면 정말 후보보드를 탈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랬죠. 근데 현실은 그냥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게 그냥 개인적인 느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틸은 이걸 구체적인 지표로 설명하려 하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그는 이걸 아주 간단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측정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30살인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이 30살이었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특히 서구 중산층의 많은 사람들이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대의 붕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연금, 교육, 복지 같은 모든 시스템은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성장을 전제로 설계되었는데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대의 붕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당연히 자식 세대가 더 잘 살 거라고 믿으셨는데 지금은 우리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맞아요. 틸은 그게 사회 전체를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류가 갑자기 멍청해진 것도 아닐 텐데요. 그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적해요. 하나는 뭐랄까 따기 쉬운 열매는 이미 다 땄다는, 즉 위대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고갈되었다는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사회 전체가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험 회피요? 네, 1970년대 이후로 핵에 대한 공포, 환경 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진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위험하고 무모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관료주의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됐다고 봐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그 안에서 다들 안주하고 있다는 진단이군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이렇게 꽉 막힌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틸의 첫 번째 파격적인 선택이 등장하죠. 바로 정치였어요. 맞아요. 2016년 실리콘밸리의 거의 모든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때 그는 홀로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연설까지 했죠.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런 일관된 행동이에요. 일관된 행동이라고요? 그에게 트럼프는 완벽한 지도자라서가 아니라 이 교착 상태를 부숴버릴 수 있는 파괴적 행위자였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을 뒤흔들기 위한 외부 충격.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트럼프를 본 거군요. 특정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요. 정확해요. 그의 목표는 이민 정책이나 무역 협정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꽉 막힌 워싱턴의 정치판에서 금기시되던 대화의 시작 자체가 중요했던 거죠. 대화의 시작이요? 특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에 주목했어요. 보통 정치인들은 미국은 원래 위대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식의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만 하죠. 그런데 이 슬로건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거라는 거죠. 틸은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직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도박 아니었나요? 시스템을 뒤흔들기 위해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끌어들인 건데 그렇죠. 그게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잖아요.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리고 틸 자신도 돌이켜보면 그 시도가 터무니없는 환상이었다고 인정해요. 본인도 인정을 하는군요. 네. 그가 기대했던 생산적인 대화, 즉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2024년에 일론 머스크 같은 다른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현상을 언급하는데요. 네, 요즘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들 역시 기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포퓰리즘이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아, 티르 시각에서 포퓰리즘은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정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면서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해롭다라는 그의 말이 그런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정치만으로는 이 정체를 뚫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시선은 다시 자신의 본진인 기술로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의 본진인 기술, 특히 모두가 열광하는 AI에는 희망을 걸었을까요? 그쪽은 좀 더 낙관적으로 봤을 것 같은데요. 그가 들려주는 일론 머스크와 화성 이야기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일화가 기술에 대한 그의 복잡한 생각을 잘 보여줘요. 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원래 화성 개척을 지구의 낡은 정치와 사회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작, 일종의 정치적 프로젝트로 생각했대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우리가 화성에 가더라도 지구의 문제들이 우주선에 함께 실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구의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틸이 언급하는 건 워크 AI나 사회주의 정보 같은 것들이에요. 워크 AI요? 여기서 워크 AI라는 건 틸의 관점에서 볼 때 AI가 특정 사회적, 정치적 규범에 과도하게 맞춰져서 위험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진실을 탐구하지 못하게 프로그래밍되는 상황을 말해요. 아, 그러니까 소위 정치적으로 올바른 답변만 하도록 길들여진 AI? 맞습니다. 인류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요. 머스크는 그런 제약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거라고 보고 화성으로 도망가기 전에 우선 지구의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고 방향을 틀었다는 게 틸의 분석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결국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고 그걸 사용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나 정치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신중하고 심지어 비관적이기까지예요. 정말요? 물론 그는 AI가 인터넷 발명과 맞먹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될 거라는 세간의 기대에는 완전히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어 초지능 AI가 짠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치매 치료법이나 핵융합 기술을 발명하는 식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은 AI의 뛰어난 지능이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틸은 문제의 병목 현상이 순수한 지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똑똑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사회 구조와 문화가 이단적인 아이디어를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적인 아이디어? 모두가 동의하는 안전한 아이디어만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생각은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진정한 돌파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AI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질문만 하도록 시키거나 그런 데이터만 학습시킨다면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답은 내놓지 못할 거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오히려 수능주의적인 AI가 그저 볼만한 영화나 그럴듯한 논문만 무한정 생성하면서 진정한 진보 없이 현상 유지만을 공고히 하는, 정체를 더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렇게 우려하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AI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대안이라고 결론 내려요. 잠깐만요. 그 말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모두가 AI를 엄청난 진보의 상징으로 보는데 틸은 우리가 기댈 게 AI밖에 안 남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정체 상태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하는 거군요. 네. 미래를 향한 유일한 문이 사실은 우리가 갇힌 방의 상태를 증명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에게 AI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가 깊은 정체에 빠져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희망의 상징이 동시에 절망의 징후가 되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한 시각이네요. 정치도 기술도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 그럼 이 모든 논의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틸의 가장 도발적이고 솔직히 좀 기이하게 들리는 주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는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보통 우리는 통제불능의 AI, 소행성 충돌, 혹은 핵전쟁 같은 것들을 실존적 위협으로 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틸은 진짜 위험은 그런 재앙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재앙 자체가 아니라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런 재앙들을 막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낼 해결책이 진짜 위험이라는 겁니다. 해결책이요? 구체적으로는 모든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등장할 단일 세계 전치주의 국가를 지목해요. 잠시만요. 갑자기 단일 세계 전치주의 국가의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네, 좀 그렇죠. 실리콘밸리 투자자의 분석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잖아요. 틸이 이 개념을 정확히 어떤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가 종교적인 예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이 신학적 개념을 강력한 정치적 비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치적 비유? 그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가 단일 세계 정부냐 아니면 인류 공멸이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아마겟돈이냐의 문제라고요. 아, 여기서 아마겟돈이 핵전쟁 같은 파멸적 재앙을 의미하고 적그리스도는 그 재앙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며 등장하는 구원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뿔 달린 악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틸의 통찰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천재성으로 폭력적으로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평화와 안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게 만든다. 그렇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 대가는 진보와 역동성의 종말, 즉 영원한 정체 상태고요.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현대판 적그리스도의 후보는 누구일까요? 무슨 기술 독재자 같은 인물인가요?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어요. 그가 예로 드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 같은 기술 악당이 아니라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운동가예요. 네, 그레타 툰베리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가 툰베리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상징하는 메시지, 즉 기후변화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는 위험한 기술 진보를 멈추고 성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논리와 닮았다는 거죠. 아, 그 논리 자체가? 네, 안전을 절대선으로 삼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겁니다. 정말 도발적인 주장이네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게 일종의 전체주의로 이어준다는 경고군요. 네, 그는 우리가 이미 그런 세상의 초기 버전에 살고 있다고 믿어요. 유럽연합의 GDPR이나 각종 AI 규제처럼 전 세계 규제기관들이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각국의 규제가 점점 비슷해지면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처럼 작동하며 전 세계의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어떤 역설이죠?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열망이 영구적인 정체를 낳고 그는 이를 살아있는 죽음, 즉 우리가 지난 50년간 이미 순순히 받아들인 온건한 형태의 전체주의 통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터 틸이라는 한 인물의 복잡한 세계관을 깊게 들여다봤네요. 50년간 이어진 기술 정체에 대한 깊은 비관론에서 시작해서 네, 그걸 깨기 위한 정치적 도박과 실패, 그리고 AI라는 희망에 대한 신중한 접근, 마지막으로는 안전이라는 이름의 구원자가 가져올 디스토피아에 대한 심오한 두려움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그의 주장은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고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그는 이 거대한 흐름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며 인간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틸의 경고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과 일에서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이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막고 현재에 안주하게 만드는 정체의 원동력으로 변질되진 않나요? 신중한 예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경계선을 당신은 어디에 긋고 있습니까? 경제학자 타일러 코엔과 피터 틸이 나눈 아주 깊이 있는 대화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정치신학이라는 개념, 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틸처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자기 종교나 철학적 신념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화는 그의 어떤 투자 철학,
그 너머에 있는 더 근본적인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종교, 역사, 기술, 정치를 다 하나로 엮어서 세상을 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근데 사실 정치 신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이렇게 파편화되고 세속화된 시대에 왜 굳이 이 낡아 보이는 개념을 다시 꺼내드는 걸까요? 그게 바로 틸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는 것과 딱 연결이 됩니다. 아, 문제요? 네, 그는 우리가 초전문화, 영어로는 하이퍼 스페셜라이제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요. 혹시 그 애덤 스미스의 핀 공장 이야기 아시죠? 아, 네네, 알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각자 핀 머리 만들고 뾰족하게 갈고 포장하고 뭐 이런 일만 평생 반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분업으로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정작 아무도 핀 하나를 온전히 만들 줄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 틸은 우리 사회가 딱 그 핀 공장 같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데, 전체 시스템이 어디로 가는지, 이 거대한 기계가 도대체 왜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 신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단순히 종교랑 정치를 섞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럼 뭐죠?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 큰 그림, 이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져보자는 시도에 더 가깝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보통 종교나 그런 거대 담론이야말로 지난 수백 년간 사회를 분열시키고 뭐 끔찍한 전쟁도 일으킨 위험한 주제라고 개워왔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틸은 오히려 그런 주제를 피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본다는 건가요? 바로 그게 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우리가 그런 큰 질문들을 너무 어렵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일부러 외면해 왔다고 보는 거죠. 아, 18세기에는 그게 뭐 합리적인 타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나 핵무기 같은 이런 엄청난 기술적 힘을 가진 21세기에는 방향성 없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가속 페달만 계속 밟고 있는 자동차 같다는 경고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그의 사상의 기반이 되는 신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입으로도 정말 흥미로운데 스스로를 영적이지는 않지만 종교적이라고 말해요. 네. 코엔이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칼뱅주의자처럼 들린다고 하니까 틸이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가 칼뱅주의를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훈대적이에요. 요즘 만연한 내 탓이 아니야 문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 내 탓이 아니에요. 네, 그는 프랑스 사상가 르네 지라르의 관점을 빌려오는데요. 지라르의 핵심 아이디어가 인간의 욕망은 대부분 모방적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뭘 원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걸 보고 나도 따라 원하게 된다는 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갈등이랑 경쟁이 생겨나고요. 네. 그리고 그 갈등이 극에 달하면 사회는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아서 그를 없애버림으로써 평화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틸은 칼뱅주의의 예정설, 즉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교리가 바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외부 존재에게 그냥 떠넘겨 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굉장히 도발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좀 더 지적인 이유인데요. 칼뱅주의 교리의 핵심 중에 전적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원죄 때문에 너무 타락해서 스스로는 올바른 생각을 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틸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성적인 대화 자체가 그냥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칼뱅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럼 대안으로 카톨릭은 어떤지 물었을 때 틸의 대답이 진짜 압권이었죠. 맞아요. 딱 한마디, 교황 프란치스코. 그 한마디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는 자기 배경이 루터교에 더 가깝다고 설명을 해요. 아, 루터교요? 네. 16세기 종교개혁은 부패한 카톨릭 시스템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이렇게 좀 덜 중앙화되고 외부에서의 개혁을 긍정하는 개신교의 정치 모델이 자기의 자유지상주의적 성향과도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의 독특한 신앙관이 어떻게 정치 사상으로 이어지는지 점점 궁금해지네요. 특히 성경, 그중에서도 구약 성서가 자기 생각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가요? 바로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틸은 성경이 인류 역사상 거의 최초로 역사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텍스트라는 점을 강조해요. 피해자의 관점이요? 네. 예를 들어서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랑 레무스가 싸우다가 결국 승리자인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는 철저하게 승리자의 관점에서 쓰여 있죠. 레무스는 그냥 방해꾼이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다는 거군요. 네.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세요. 이야기는 명백하게 살해당한 희생자 아벨의 편에 서 있거든요. 아,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집트인이 기록했다면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였던 노예들이 사라져서 잘됐다, 뭐 이렇게 쓰였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노예였던 그들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이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게 현대의 워크, 이데올로기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주 복합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는 역사가 실제로 끔찍했고 폭력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아, 미화하면 안 된다. 네. 일부 보수주의자들처럼 과거 노예들도 나름 행복했다는 식으로 역사를 미화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끔찍한 역사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고 봐요. 세 가지 반응이요? 첫 번째가 바로 워크적인 반응입니다. 역사는 끔찍했고 우리는 그 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죠. 일종의 영원한 고발자 역할을 자처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그 정반대, 니체주의적인 반응입니다. 그 끔찍한 역사와 그로 인한 죄책감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자는 거죠. 아, 강한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식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킬이 선택한 세 번째 길이 바로 기독교적인 해법이고요. 맞습니다. 역사가 끔찍했다는 사실은 직시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게 그가 생각하는 유일한 출구인 셈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균형 감각과 관점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틸이 말하는 기독교적 해법이라는 것도 워크나 니체주의 같은 어떤 적대적인 세력 사이에서 자기만의 길을 찾는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이런 적과 나를 구분하는 관점은 그에게 영향을 준 또 다른 사상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네, 바로 칼 슈미트입니다. 아, 칼 슈미트. 틸이 100년 전 인물인 슈미트를 소환하는 이유는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과 지금 2020년대 미국 사이에 깊은 유사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둘 다 기존의 자유주의가 힘을 잃고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된 시대였죠.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문법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생각의 틀, 이른바 오버톤 윈도우 밖에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할 때라고 보는 겁니다. 네. 슈미트의 핵심 사상은 정치의 본질이 뭐 도덕이나 경제가 아니라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가를 구분하는 행위라는 데 있거든요. 1980년대 레이건 연합을 예로 든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유시장을 외치는 백만장자, 강한 죽방을 원하는 장군,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신부. 이 세 그룹은 사실 공통점이 거의 없잖아요. 네, 저녁 식사 자리에 같이 앉으면 무슨 대화를 할지 막막할 조합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공동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반공주의? 바로 그 반공주의라는 깃발 아래 이질적인 집단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그 연합은 순식간에 와해되었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슈미트식 분석입니다. 하지만 틸은 슈메트가 틀린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더군요. 맞습니다. 틸은 정치가 일종의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면 그건 사람들이 그 작동 원리를 모를 때만 효과가 있다고 봐요. 아, 비밀을 알면 안 된다. 네, 슈미트처럼 대놓고 정치의 본질은 친구와 적을 나누는 거야 라고 그 비밀을 폭로해버리면 오히려 모두가 그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어서 정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해체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틸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세계 단일 전체주의 정부의 출현이죠. 네, 성경적 용어로는 적그리스도라고도 부르던데요. 네, 그는 이 단일 정부가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아마겟돈에 대한 공포를 자양분 삼아서 권력을 잡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공포를 이용한다고요? 네, 통제 불능의 AI, 전 지구적 기후변화, 핵전쟁 같은 실존적 위협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을 이 모든 공포로부터 구원해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등장할 거라는 시나리오죠.
우리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를 걱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레타 툰베리를 걱정해야 할까요? 라는 그의 질문이 바로 이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대한 공포를 통해서 전 지구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인 AI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도 틸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예측을 내놓습니다. 네, 정말 의외의 예측이죠. AI 혁명은 작가 같은 글 쓰는 사람들보다 엔지니어 같은 수학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나쁜 소식이 될 거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도 이 부분 듣고 좀 놀랐는데요. 그 이유는 AI가 조만간 인간이 풀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예를 들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를 막힘없이 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지난 200년간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능력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온 수학 능력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라고 보는 거죠. 실리콘밸리조차도 수학 능력에 대한 숭배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하더군요. 네, 신경외과 의사가 되려고 미적분학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게 과연 환자를 수술하는 손재주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가 수학에 대한 과도한 편향을 바로잡는 오래 기다려온 재조정이 될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언어적 능력이나 다른 재능들이 다시금 중요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AI에 대해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고 하죠. 네, 세 가지 큰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째, AI가 GDP 성장에는 얼마나 기여하고 불평등은 또 얼마나 심화시킬 것인가. 네. 둘째, AI는 본질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기술인가 아니면 분산적인 기술인가? 여기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암호화폐가 자유지상주의적 기술이라면 AI가 공산주의적 기술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와, 의미심장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미중 경쟁 구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만약 AI 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면 초조해진 중국이 오히려 대만 침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극도의 불안정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네. 자, 오늘 우리는 피터 틸의 정치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의 복잡한 세계관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네. 칼뱅주의에 대한 지라르적 비판부터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독특한 시각, 세계 단일 정보에 대한 깊은 두려움, 그리고 수학자의 몰락을 예고하는 AI 전망까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네요. 그의 사상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역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도에 대한 깊은 불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머들링 트루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는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떠내려가는 복권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틸은 인터뷰 내내 인간의 주체성, 즉 에이전시와 모든 역사적 순간의 고유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거든요.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네. 대화 말미에 그가 스탠포드 법대를 나와서 모두가 선망하는 로펌에 들어갔다가 7개월 만에 뛰쳐나왔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그 모방적 경쟁의 트랙에서 벗어나려 했던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AI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만드는 모방적 욕망을 그 어느 때보다 증폭시키는 이 세상에서 틸이 인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 그 독립적인 사고와 주체성을 우리 개인과 사회는 과연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